10번 보시면 죄수, 범죄의 개수를 멋진 말로 죄수 그럽니다. 그렇죠. 범죄의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그 유명한 무조건 튀어라 사건이죠. 무조건 튀어라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령경찰서 형사계장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하는 검사 홍성지청인데 검사가 뭐예요? 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잡으러 오라 그러죠. 충청도 충남 태권도협회 부회장. 왜요? 회동 검대 측에 대리를 가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형사들이 나갔으니 무조건 튀어라 이렇게 보령경찰서 형사계장이 알려줍니다. 시험용으로는 전화 도피를 권유했다 이런 말이 있는가요?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그 유명한 무조건 튀어라 사건입니다. 자기범과 부자기범이 모두 문제가 되죠. 자기범인 범인 도피, 부자기범인 직무유기. 자기범과 부자기범이 모두 문제되는 경우에는 뭐가 더 써요, 여러분? 자기범이 기본입니다. 안 될 때 이게 부자기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인 도피죄만 되지 직무유기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 범죄 유형으로 처벌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미 경찰직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상습법이란 건 설명할 것 많고요. 시간은 좀 압박 있고.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수개행위가 있어요. 수개행위.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일죄가 되면 이건 포괄 일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수개행위가 뭐가 된다면 수죄가 된다면 수개행위로 수죄를 포함하면 여러분 실체적 경합인 줄 아시죠? 근데 상습범이란 건 뭐냐면 수개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범하는 거예요. 포괄일죄 대표적인 게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근데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다면 일죄로 될 수 없고 눈물을 머금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죄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죄가 뭐라고요? 실체적 경합.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이게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제가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요. 근데 저작권법에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그럼 일죄가 될 수 없고 정확히 말하면 포괄 일죄가 될 수 없고 뭘로 넘어간다? 실체적 경합법으로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실체적 경합법은 실체적을 생략해도 되죠. 맞는 질문입니다. 사기죄, 그 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문자로도 강의 중에 다 말씀드렸죠. 사기죄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은 사부실입니다. 틀렸네요. 실체적 경합법입니다. 사부실, 사기죄, 부정수표 단속법은 태양과 보호법이 다르니까 두 개행위로 두 죄가 됩니다. 실체적 경합법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편취한 약속의무를 이 편취 사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미 약속의무를 기망으로 뭐에 취득했습니다. 기망으로 약속의무 어떻게 취득했을까? 여러분 기망으로 대출 받으면 사기죠. 대출을 받을 적에 현금으로 받아도요 사기지만 의무로 받아도 사기입니다. 여기까지 사기, 편취한 약속의무. 편취를 했네요. 약속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의 편취사를 수행해 또 할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우리 판례가 사기죄가 된다 그럽니다. 아니야, 틀렸네요. 그래서 약속금을 취득할 때 사기, 또 이걸 숨기고 뭐하면 할인을 받으면 또 사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틀렸네요. 11번 다음 성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 1번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살인죄 파트가 나오면 꼭 나오는 판례죠.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 그랬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살인의 대가지급 약속 사건. 이 단어가 꼭 나옵니다. 대가지급을 약속했다. 살해유. 이 경우는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다죠. 틀렸죠. 저번에 여러분 시험에는 살인 미수가 성립한다 해가지고 답으로 떤 적도 있습니다.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다.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다. 상일 리필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렀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르다. 다 하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들어와 가지고요 A 때리고요 강의실에서 B 때리고 저는 불쌍하니까 봐주고요 C 때렸다고요. 그러면 A, B, C 세 개의 상해죄가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우르르 때린 게 아니겠죠. A 때리고 B 때리고 C 때리고
갑돌이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몇 개인가 여러분? 3개입니다. 그래서 포괄일죄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그죠? 피해자가 버려진 영아를 영아인 피고를 주워다 길렀어요. 근데 이놈이 키워준 정을 무시하고 커가지고 이 엄마를 키워준 엄마를 죽입니다. 이 경우에 원래는 친생자 신고로는 무효겠죠. 근데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전속살해가 되는데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보통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전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상해와 폭행은 반의사 보일죄 물어봤네요. 폭행죄 반의사 보일죄 맞죠?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11번은 몇 번이 답이죠? 네, 3번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12번 친족 상돌의 문제. 형법상 친족 상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친족 상돌에는 제가 친족 상돌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족 상돌 이렇게 나오는데 한자를 적어보면요. 친족이고요. 상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친족 간일의 의미예요. 이 도가 재산죄입니다. 이걸 적고 있냐고요? 여기서 개념이 요건이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는요 EX입니다. 친족 상돌회란 말은 일단 재산은 뭐 현실에서 중요하지만 형법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가치의 법익이에요. 생명이라든지 신체 쭉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재산이 있다고요. 그래서 친족 간에 재산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는 걸 자제하려고 한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둔 것을 이걸 어려운 말로 친족 상돌회 그래요. 서로 상자인데 친족 간에 재산 범죄가 발생한 경우 처리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라. EX예요. 여기서 중요한 친족 상돌의 적용 요건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요건이 뭐? 친족 간일 것. 아들이 아버지 물건 훔친다든지 부산 조카가 서울 사는 삼촌의 시계를 훔친다든지 친족 간일 것. 그리고 조건 2, 요건 2가 뭐냐면 자산죄일 것입니다. 이걸 멋지게 바꿔버리면 범죄가 자산죄일 것. 그리고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친족 간일 것. 더 멋진 말로 하면 친족의 신분이 있을 것. 이해가 되신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족 상돌의 형법 형사소법을 잘 하시려면 단에서 개념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친족 상돌, 친족 상돌 하지 마시고 서로 상자, 친족 간일 것. 그리고 이 도가 원래 도둑도자인데 재산 범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족 간의 재산죄, EX 처리하는 애. 그래서 범죄가 재산죄일 것,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친족 간일 것. 이게 이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친족 상돌회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328조 1항에 신분이 있으면 형을 면제해 주고요. 328조 2항에 신분이 있으면 비동거 친족을 말하죠. 상대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보시면 근데 모든 재산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16년 1차에도 나왔었죠. 근데 제가 전국 형법 선생 중에 유일하게 말씀드렸댔죠. 뭐 학생들이 겁디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보통 강도 손괴만 강의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강손, 물론 그 전에 강손만 나왔는데 저는 줄기차게 강손, 강점, 경중 이렇게 우시라 그랬습니다. 강, 다시는 강도, 손, 손괴, 강제 집행, 면탈. 애우셔야 되냐? 애우셔야 됩니다. 또 나왔어요. 16일차에 나오고 17일 1차에 또 점유, 강취. 물론 준점유 강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침범이 원래 손괴죄 안에 들어있긴 해요. 근데 별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침범.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무슨 죄지만
재산죄이지만 뭐는 빼자? 이제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십니다. 강손, 강점, 경중은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 않은 재산죄다. 알아두시고요. 맞나요? 강손, 강점, 경 있네요. 만자가 없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절도는 우리가 절도에는 4가지가 있거든요. 단순절도, 야간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절도죄는 모두 적용됩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331조 2에 있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친족 상도로 적용이 될까요? 네, 적용이 됩니다. 됐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우리가 소송 사기, 삼각 사기 대표 예죠. 누구하고만 있으면 돼요. 사기꾼하고 법관하고 없어도 좋아요. 법관이 피기망자, 처분 행위자죠. 자연상의 피해자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볼까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 사이에 직결적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범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28조 1항도 좀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328조 1항 우리가 직배 동동배 이렇게 외웠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직배 동동배 뭐 한다고 형 면제합니다. 맞네요. 즉 법원하고는 친족간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지금 나온 건 판례인데 이 그라는 단어가 형법 354조의 준용되는 328조 1항에서 직결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323조 죄는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죠. 우리가 공부할 때 재산죄는 절도죄부터 공부를 하지만 형법 조문상 첫 스타트를 끊는 재산죄는 뭐냐면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323조인데 이 권리행사 방해죄 편에 친족 상도를 규정하고 나머지 조문들은 준용으로 처리하죠. 그런데 이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이 그 단어가 바로 앞에 있는 단어 이것만 수식하는 것이니 아니면 그 이전 단어의 모든 걸 모두 수식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배우자는 동거 가족의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수식한다. 아시겠어요? 자세한 설명은 뭐 기본 강의 때 하기로 하고 좀 문제를 확인하는 수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게 친족 상도례 중에 작물죄와 관련된 친족 상도례 365조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작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의 형법 328조 1항 언제나 작물죄와 관련된 친족 상도례가 나오면 오늘 주인공인 작물죄를 범한 자랑 피해자 사이인가 본범과의 사이인가를 봐야 돼요. 누군가요? 근데 본범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살았나요? A, B, C 갑으로 할까요? 오늘 주인공 작물범 동놈을 우리가 본범이라 한지 다 아시죠? 본범 피해자 오늘 주인공은 N인데 일단 여러분 사람들이 막 착각하시는데 작물죄와 관련된 친족 상도례는 작물죄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죄다. OX 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죄라고요. 조건은 구별했습니다. 조건 2 친족간이어야 돼요. 누가 누구 사이에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얘 사이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이걸 규정하고 있는 게 집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365조 1항입니다. 작물죄를 범한 자와 작물죄를 범한 자 작물범과 피해자 간에 328조 1항의 신분이 있으면 1항의 신분이 있으면 뭐예요? 네, 형 면제합니다. 일반적인 동놈이랑 똑같이 처리한다니까요. 형 면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2항의 신분이 있으면 부산 조카 서울 사는 삼촌이라면 상대적 친고죄죠. 고소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인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깨우치셔야 되냐면 작물범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죄다.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뭔가요? 재산범죄자와 누구 간에? 피해자 간에. 근데 이제 시험이 잘 물어본 건 얘하고 얘도 아셔야 된다고요. 얘하고 얘 사이. 여기는 어려운 표로 하면 작물범은 본범 비효적 성격이 강한 범죄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동놈인데 아들한테 야, 작물을 좀 보관을 맡겠다면 거부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건 그래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이 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줍니다. 필요적 감면이에요. 필요적 감면. 이걸 규정하고 있는 게 형법 365조 2항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하고 누구 사이인가를 꼭 살피셔야 된다고요.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이 있다면 얘를 뭐 해준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오케이. 근데 이거 보세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인가요? 장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간이죠. 형법 328조 1항의 신분 틀려버렸네요. 시험 보고 나서 수험생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이걸 대부분 이 문제를 틀리셨더라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2항이 아니라 1항이죠. 알아두시고 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3번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서 처분 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해야 된다.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던데 맞는 말이죠. 이 친구들 우리가 기망의 상대방입니다. 사기꾼의 상대방이에요. 기망은 상대방. 처분 행위자와 피기망자, 즉 사기꾼이 기망을 하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처분 행위를 하죠. 그 처분 행위 한 자가 처분 행위자를 하는데 얘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그러나 자연상 피해자는 그죠? 같아도 좋고 달라도 좋습니다. 다르면 우리가 등장인물이 기망자, 피기망자, 처분행위자, 피해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등장인물 3명이니까 삼각사기 그러죠. 맞고요. 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서 정보 처리, 그죠? 우리 형법 347조 2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나오죠.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정보 처리는요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에 대응해요. 우리 판례 상응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어디 있는가요? 그런 말 없네요. 원래 그런 말 하는데 판례 내용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직접성이 필요하거든요. 이 정보 처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서 정보 처리는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랑 상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처분행위에 직접성이 필요하듯이 정보 처리도 뭐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이 정보 처리만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행위자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사기친 거 아닙니다. 죄합니다. 죄해야 된다. 맞아요. 사기 액수에서. 돈 왔다 갔다 안 하면 그 다음에 너무 쉽게 답이 나와버렸네요. 상습사기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상습사기죄란 것도 있고요. 당연히 있겠죠. 미수도 처벌하는 규정 있습니다. 상습사기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352조에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가 사실은 두 문제나 답으로 처리된 거나 똑같아. 20문제 중에. 그 다음에요. 14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박스 문제죠. 지금 보시면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내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보세요 여러분. 갑돌이가 을에게 해악을 고지했더랬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데 해악 고지 상대방 보통은 을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을이 아니라 뭐 제3자 이 어려운 말로 해악 고지 내용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제3자에게 해악을 가겠다. 근데 주의할 건 여러분 갑돌이가 그랬어요. 을한테 너의 딸을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럼 이 경우 협박죄 피해자는 누군가요? 그 말을 들은 을이 협박죄 피해자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죽였다면 이제 딸이 살인죄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 해악 고지 내용이 어려운 표현하면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 그래요.
좀 언저리 기억하셔야 될 건 을이 과연 을에 대한 협박죄가 되느냐. 얘랑 친하면 뭐예요? 우리 판례대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을에 대한 협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을에 대한 협박죄 인정. 협박죄가 되니 된다.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협박죄가 부정이 되겠죠. 대표적인 판례 여러분, 갑돌이가 뭐예요? 수원 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죠. 뭐 하겠다? 경찰한테 해코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당시에 수원 도 당사를 폭파하겠다 협박합니다. 우리 판례는 2심까지는 협박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경찰관과 한나라당은 아무런 밀접한 관계가 없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죠. 제가 당사 폭파 협박 사건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인정한 판례 뭐였어요, 여러분? 얘가 채권 주심회사의 상무이사이자 본부장이죠. 제3자가 얘가 몸담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법인이죠. 실제로 갑돌이가 이 채권 주심회사의 지사장이었죠. 횡령을 했는데 이게 알려져 가지고 회사 측에서 고발 조치를 할 것 같으니까 지금 회사의 비리를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하겠다 해가지고 상무이사를 협박합니다. 여러분, 상무이사와 이 회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협박죄 인정한 것이죠. 이 사건은 채권 주심회사 지사장 사건 이렇게 꼭 이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판례 이론 문제로 나왔네요. 피해자 쭉 해가지고 뭐라 나왔어요?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 본인의 공포심을 익힐 만한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때 제3자의 자리에는 자인도 들어가고 법인도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틀려버렸습니다. 이 제3자의 자리에는요, 채권 주심회사 지사장 사건에서 그랬죠. 자인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간다? 법인도 들어간다. 아시겠어요? 물론 이 피해자의 자리에는 자인만 들어갑니다. 법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자리에는 뭐라고요? 법인은 들어갈 수 없다. 왜? 협박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죄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협박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단 제3자의 자리에 법인 들어갈 수 있다. 아주 잘 나오죠.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이 지문 때문에 틀려버렸습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우리 헌법 263조죠. 원인된 해가 판명된 때는 틀려버렸네요. 원인된 해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 법에는 판명되지 않은 경우만 법이 개입해요. 판명나면 판명난다 합니다. 공동점 외에 의한다. 틀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압축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틀렸고요. 디귿 새벽 4시에 여러분 그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는 언제예요? 수단에다 게시한 때 붙이시면 된다니까요. 강간죄의 수단은 폭행 협박입니다. 폭행 협박을 게시한 때 물론 한거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죠. 또 우리 판례가 여자 혼자 있는 집인데요. 어떻게 났어요?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강의할 때 뛰어내리겠다 사건 그랬죠.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했다. 과연 강간의 실행 착수가 될 것인가? 실제로 제가 뛰어내렸댔어요? 안 내렸댔어요?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가지고요. 강간치상죄로 다쳤거든요. 피해자 여성이 강간치상죄로 기소했는데 이 강간치상죄 같은 결과적 가중범위 되기 위해서 최소한 제1범죄인 강간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건 뭐 때리고 그런 적은 없어요. 뛰어내리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여자 입장에서 봐보세요. 새벽 4시 혼자 있는데 강간범이 계속 침입을 시도하면 폭행박을 개시한 걸로 봤답니다. 그래서 강간의 실행착수가 있다 해서 실제 이놈은 강간치상죄로 처벌됐어요. 근데 이렇게는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뛰어내려서 다쳤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과연 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이 사건에 있는가? 우리 판례는 뭐다? 있다고 봤다. 키워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뛰어내리겠다 사건 나오면 강간의 실행착수 인정. 시험장에서는. 그 다음에 제가 나온다고 이미 그 소차 주장했는데, 그죠? 피고인이 원래 피고인 이제 광명시에서 일하는 사건인데, 원래 직장 기숙사에서 일하는 생활하는 친구들 심심하니까 술 한잔하고 길거리 배하다가 꼬맹이 17세의 여자가요, 학생이 내려옵니다. 그 버스 정상에 내리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데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해가지고 얘가 껴안으다가 몇 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스토리인데, 물론 잡혔겠죠. 과연 강제추행 미수가 될 것인가? 폭행박을 개시한 걸로 봅니다. 즉 추행 껴안으면 여러분 강제추행죄죠. 여기서 이제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껴안은 것이 폭행이자 엔드 추행입니다. 갑돌이 걸수에 젖가슴을 꽉 껴안은 것, 꽉 붙잡는 것은 이것이 폭행이자 결국은 추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습추행 그런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기본 강의 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껴안으다 실패한 사건, 껴안으려 하였으나 뭐했다고요? 실패한 사건 뭐다? 강제추행 미수다. 꼭 기억해 두시고 L은 맞습니다. 답은 개수 고르기로 안 하고 아까 제가 새로운 유형이랬죠. 옳은 것을 골라라. 디귿 니을입니다. 디귿과 니을. 답은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고르라 했어요. 잘 봐야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네요. 옳지 않은 것 아까 A 틀렸댔죠. A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네요. 답은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건 3번이 틀렸네요. 3번. 아까 맞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번 3번 옳지 않은 것. 기억 니은 옳지 않다 14번.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디귿 니을이고요. 오케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봅시다. 15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나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기수식입니다. 지금 그 제가 기본 강의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요즘에는 뭐 전자펜 같은 걸로 서명을 하잖아요. 옛날 시절 떠올리세요. 그 종이에다가 매출 전표에다가 서명하는 거. 여러분 승인이 먼저 떨어져요? 아니면 서명을 먼저 해요? 보세요. 술 먹었습니다. 이모님한테 가게 주인한테 술 먹고 카드를 줍니다. 사장님이 카드를 긁죠. 느드드드 소리 나잖아요. 이게 승인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 매출 전표를 뽑아가지고 주잖아요. 그 다음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사건에서는 승인이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판례가 기수다. 땡입니다. 미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서명하지 못한 사건 뭘 했는데요? 승인은 받았는데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미수다. 그 다음에 니은 이 질문 처음으로 그 경찰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BM죄에서 잔상 손해를 간대라면 잔상 일정인 손해를 간 경우뿐만 아니라 그죠? 손해에 조문에 BM죄 제가 BM죄는 4세트를 내우시랬죠. 손해를 간다 의미 이 잔상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죠?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생겨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위험범위를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조문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헷갈리게 나왔어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체결할 공사 도급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대금이 적정 공사 수준을 벗어나 부담 가대하여 체결할 경우에서 공사범위를 정하지 잔손해를 간대에 당한다. 시험에서 있다 보면 정신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또 만남 판례라 보시면 여러분 천천히 봐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그 경쟁 입찰 반대가 수의 계약입니다. 수의 계약. 그 입찰에 붙이지 않고요. 조건이 맞는 업체랑 계약하는 거.
이걸 경쟁임차를 안 붙이는 계약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요. 물론 수의계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수의계약을 하면 경쟁임차를 안 붙이면 비리가 발생하니까 유수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키워드는 원래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요. 보시면 키워드는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그 다음에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대금, 그죠?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해야 할 공사도급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손해일 가한테 해당한다. 즉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X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대금이 났다면, 아니 제가 보세요. A 회사의 대표 갑입니다. 근데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지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대금을 정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판례 뭐라 하냐면 어렵잖아요. 실제 수의계약을 했댔죠. 수의계약 공사대금이 있고, 예, 실제 수의계약을 해버렸댔죠. 뭐 했어야 되는데 일반 경쟁입찰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라면, 그죠? 여기에 비해서 이 대금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공사대금이 엄청나게 크게 책정이 돼버렸다면, 그래서 그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면 저 A회사 대표 갑은 배임죄가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가 범위를 예상되는 공사대금 일반 경쟁입찰에 공사도 붙여질 경우 예상되는 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즉 얘나 얘랑 거의 비슷하다면 손해를 가한 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크게 벗어나. 이건 배임죄가 되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면 손해를 가한 것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큰 차이가 없다면.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뒷부분 16 디귿.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점유계정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요 소유권 이전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양도담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점유계정이란 말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주면 현실 인도예요. 여전히 채무자가 가지고 있으면 점유계정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지금 시험 문제라는 게 우리가 완전히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듣고 판례 듣고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만나는 판례들이라 되게 어렵죠. 지금 동산은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양도담보로 제공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갑입니다. 을한테 10만 원 빌리고요. 이 시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어요. 시계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10만 원 약속된 날에 안 갚으면 이걸 너한테 주겠다. 소유권을 양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도담보는 여러분 저당권이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억을 빌리고요. 우리 집을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신한은행에 제 집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돈 안 갚으면 넘어가는 것이죠. 저당권 설정만으로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지 않듯이 양도담보 설정만으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목적물은 이 시계는 채무자 저인 자기 점유 자기 소유물이에요.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점유 타인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횡령은 나오지 않는다. 맞네요. 배임은 됩니다만은 횡령은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는 우리 형법 357조 1항에 배임수재가 있거든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뭐예요? 그 임무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자연상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가 추가됐죠. 제3자가 취득하면 됩니다. 부정행위, 배임행위를 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부정이 BMA까지 해버리면 추가적으로 BM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부족이 아니라 충분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작물 양도죄는 뭐냐면 작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했습니다. 나중에 작물인 정을 알았어요. 갖고 있기 뭐하니까 남한테 넘겨버린 걸 양도라 그래요. 근데 작물인정에 대한 인식은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죠. 틀렸는데 뭐라 나왔어요?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했다. 양도죄가 뭐한다? 성립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출제가 되었지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틀렸고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맞고요. 니을 틀렸고요. 그것도 틀렸네요.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4번입니다. 몇 번이라고 여러분? 4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15번까지 보셨고요.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아주 어려워하시는 죄들이죠. 죄죠. 원래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면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형법 327조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있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무엇을? 재산을. 행위 모양 네 가지 우시하되어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봅시다.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 분할 청구권에 근거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발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조문의 숨겨발은 뭐냐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피고인이죠. 무엇을 했어요? 이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그죠? 더 이상 사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아시겠어요? 뭐가 된다? 이런 여러분들이 가등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뭐가 되나? 강제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옳은 걸 고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여러분들한테는 피고인 자신의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 등에 관하여 가등기를 격려해 두었다. 근데 채무자하고 이 채무자가 이 피고인한테 되게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기를 목적으로 보면, 설명드려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러니까 채무자 A가 있고요. 갑돌이 2명만 해볼까요? 보시면 병돌이, 그러니까 채무자입니다. 이들은 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 회사들인데 사실은 은행이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돌이가 채무자 A가 아무래도 부도가 나올 것 같아요. A가. 그래서 이 선박에 대해서 갑돌이가 뭘 해놓냐면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를. 그런데 나머지 채권자들은 뭐 했어요? 가압류를 했어요. 이 선박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고요. 볼까요?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가등기를 했고요. 나머지 채권자, 다 채권자들이랬죠. 이 사람들은 여기 뭘 해놨다고요? 이 배에다, 선박에다가 가압류를 해놨죠. 근데 가등기를 격려해뒀다가 채무자가 짜고요. 이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의제자백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의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격려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가등기를 먼저 했잖아요. 원래 이제 이건 담보 가등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물변제를 돈 안 갚으면 대신 선박으로 준다. 이걸 어려운 말로 대물변제, 이걸 예약을 걸어 놓은 겁니다. 예약 가등기라고 주장을 해요. 예약을 짭니다. 내가 나한테 대물변제를 예약한 실제로는 뭔데요? 담보 가등기인데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인데 돈 대물변제 예약 가등기다. 내가 너한테 주장할 테니까 너 나오지 마라 그래. A야. 서로 친하다 그랬죠. 안 나오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의제 자백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얘 앞으로 대물변제 가등기가 인정이 되면 그래가지고 본등기가 되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상식은 뭐냐면 이 후순위자들인 이 가등기 이후에 격려된 감유 등기들은 모두 직권 말소된답니다. 얘도 감유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말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걸 뭐 하냐면 본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자가 됐잖아요. 이 선박에 대한 소유권자가 됐다면 이 선박 소유권자를 행사한 경우에는 행위 모양이 아까 제가 뭐랬어요? 손괴, 은닉,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 부담이랬죠. 이건 은닉에 해당된다. 은닉이라는 건 채무자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걸 은닉이라 그런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선박 외우시고요. 선박에 대해서 뭐 했다? 가등기하고 선박에 대해서 뭐 했어요? 오늘 주인공은 가등기 격려하고 그 다음 뭐 했다? 본등기 격려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에 대하여 가등기 격려한 자가 본등기 격려한 사건.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무슨 등기 감유 가등기 너무 어렵잖아요. 선박 나오고 가등기 한 자가 본등기 한 사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닉에 해당한다. 즉 강제집행 면탈죄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선박에 대하여 가등기 격려한 자가 본등기 격려한 사건. 실제로 이게 대물변제 예약의 가등기가 아닌데 그걸로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소유권자로 만들어 버리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된다. 그다음에 아주 이거 중요하죠. 보존처분 단계에서 감유채권자의 지위. 강제집행 면탈죄 객체는 제가 뭐랬어요?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무엇을? 재산을. 이때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되고요. and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판례가 감유채권자의 지위라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다. 강제집행 면탈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네요. 그런데 공탁이 됐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감유채무자가 감유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결과가 약이 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 성립하므로 틀렸네요. 그래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강제집행 면탈죄는 추상적 연범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이 판례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데 허위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 그 부동산이 뭔데요? 허위 양도한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 또 종종 나오는 판례니까 이 죄가 나오면 좀 알아두세요. 쉽게 말하면 갑돌이 채무자, 을돌이 채권자. 거의 여러분 애국어 수준이죠. 말이 어렵죠. 보면 그러니까 10억을 꿔줬는데 그 담보로 채무자는 뭘 제공했냐면 10억이 채무액입니다. 갑 입장에서는 채무액, 을돌 입장은 채권액이죠. 갑 입장에서 해볼까요? 채무액. 근데 담보로 뭘 제공했어요? 부동산을 제공했는데 지불할까요?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짜리 집이에요. 이걸 담보로 제공했다고 1,000만 원짜리 집을. 그러면 해보세요. 갑돌이가 이걸 갑다시한테 허위로 양도했습니다. 허위 양도. 과연 지금 10억을 빌리고 1,000만 원짜리 집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1,000만 원짜리 집을 허위 양도한 경우에도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허위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얼마예요? 1,000만 원보다 그 부동산 허위 양도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이거 너무나 미미하니까 봐줘야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 판례가 그래도 강제입히면 딸자는 성립한다. 위험이 없다가 아니라 위험이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됐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결과에 의한 어떤 취기였습니다. 다음 17번 유가증권 문제.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허위유가증권 작성지 아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용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허위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 중에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꼭 정리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기본 강의에서 다 두 문자로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이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문제거리가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했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수표 자금을 입금받았는가 여부는 수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럽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틀린 거 고라 그랬죠. 그다음에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서는 뭐 해야 된다?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이해당하지 않는다. 그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위조 문서 행사죄에서는 위조 문서 원본을 행사해도 행사지만 사본 행사해도 됩니다. 그러나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서는 위조한 유가증권의 원본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왜 그래요, 여러분? 변조의 개념은 문서든 유가증권이든 동일하죠.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또는 유가증권이라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어떻게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변조는 어디에 하는 거라고요? 진짜로 즉 유식하게 하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이나 문서야 됩니다. 가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위조된 변조된 허위로 작성된 유가증권 또는 문서에 대해서는 변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변조된 것이니까 성립하지 않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끼리 백지로 된 약속음을 여러분 백지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예요? 여러분 이 백지잖아요. 이건 백지음 아닙니다. 그냥 종이지 이게 무슨 백지음이에요. 다 적어져 있는데 액면 금액이 안 적어져 있다든지 또 여기처럼 뭐예요? 지급 일자를 그러니까 액면 금액을 말합니다. 금액란 지급길 이걸 백지로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실제로는 위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액면과 지급길이 백지로 음을 제가 30만 원 주고 사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짓거리를 해요?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 액면란의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음을 완성하면 아까 위조음을 제가 발행한 놈 울돌이가 발행했댔죠. 만들어서 위조해서 그자 유가증권 위조됩니다. 근데 그자 별도로 제가 여기다가 뭐 1억 금액란 액면란에다가 적어 넣으면 저는 이걸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유가증권 위조가 별도로 된답니다. 근데 안 된다 그러면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지음을 구입해 가지고 뭐 했다? 완성시키면 유가증권 위조다.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알아두시고 답은 4번이 틀렸죠. 17번에 4번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18번의 기억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험전에 재심 판례 정의할 때 경유증표 변호사 경유증표 경유증표를 위조를 했죠. 우리 판례가 산문서 위조 동행사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경유증표 경유증표는 변호사 앞에서 발행된 거랬죠. 그래서 경유증표 배우십니다. 변호사 경유증표 사건 산문서 위조 동행사 인정했다. 그 다음에 맞고요.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작성권한 여러분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뭐예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허위로 한 것이죠. 위조는 없는 공무원들이 범하는 겁니다. 있는 공무원이 뭐 했어요? 이거 아주 시험에 많이 났던 판례죠. 즉 본인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 이건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공문서 위조죄 아니다. 오케이? 내용이 허위입니다. 얘도 지금 숨겨 뭐냐면 작성 권한 있는 공모에 숨었습니다. 신청인에게 농업 경영 능력이나 영농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게 바로 농지 취득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허위 내용입니다. 내용이 허위라고요. 여러분 작성 권한 인자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뭐가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맞네요. 오케이. 문서 이름 하나 기억해 두시든지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통보서. 뭐 되겠으면 이 내용이 허위다. 지금 숨은 건 누구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통보서에 작성 권한 있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적었다고요. 그럼 내용이 허위다. 알아두시고 넘겨봅시다. 보면 여기서 키워드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은 공정증서가 아닙니다. 제가 블라블라 대장 이렇게 끝나면 다 공정서 원본이 아니랬죠. 또 주민등록 블라블라 나오면 이런 것들은 다 공정증서 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다 그랬는데 맞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총회의 소집 절차가 위반이다. 이게 재건축 조합의 총회든 주주총회든 소집 절차가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면 설령 무효라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증서 업무부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한다. 틀렸네요. 허위신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는 것 골라라. 기억 맞고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인감증명서 공문서 2조가 구성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을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얘는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총회 소집 절차가 총회의 소집 절차가 위반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설령 법적 사법상 무효를 하더라도 이 등기를 허위신고에 의한 등기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을 있나요?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18번에 1번.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제. 여러분 좀만 힘을 내시고요. 시험은 기출은 80%가 계속 반복됩니다. 알아두시고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빠른 속도 해봅시다. 우리 판례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는요. 이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럽니다.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근데 허위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 유기한 공집방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이것이 법원 공문에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화물 자동차 나오면 키워드는 뭔가요, 여러분? 신고입니다. 신고. 신청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기한 공집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인 피고인이 뭐 했다? 신고를 했는데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는 봐준다. 유기한 공집방이 아니다. 신청과 구별할 것. 그 다음에 유기한 공집방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보시면 쭉 공권력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 공권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비롯한 죄안이 틀렸네요.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이 된다. 사람들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 많이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시험 많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틀게 한 건 처음으로 그랬죠. 포함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포함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걸 죄하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감척 어선 사건처럼 입찰 붙이는 거, 입찰 같은 것이 바로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입니다. 입찰. 일반 기업들이 하는 거랑 똑같다. 일반인들이 하는 거랑.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성립하지 않는다. 답은 19번은 3번이네요. 됐고 라스트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위증과 증거인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다시죠. 신문 절차 키워드입니다. 변론 절차의 경우에 변론이라는 건 주장과 입증을 말하거든요. 입증의 대표적인 방법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변론 절차에서는 증인이 나올 수 있지만 신문 절차에서는 안 된다. 유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 뭐의 목적? 제가 뭐의 목적이란 몹을 불리하게 할 목적입니다. 그죠? 인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힘만까지 필요 없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증거이주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이주 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죠?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맞고요.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이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세요. 한 번 기소는 영원한 기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증거이주죄를 범한 이후에 나중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가 불기소 처리되거나 또는 기소가 돼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증거이주는 이주입니다. 아시겠어요? 틀렸네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이주죄에서 위조의 개념 쭉 보면 말이죠. 어려운 말이 있죠. 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었던 처분 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 여러분들은 처분서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작성일을 사후는 행위 이유입니다.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 뭐가 된다? 진실인가 아닌가 상관없습니다. 증거이주죄가 성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 판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라는 수협조합장이 있습니다. 수협조합장. 풍어제를 지냈거든요. 물고기 많이 잡혀라 풍어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9시 뉴스에 이 수협 측에서 횡령했다는 횡령 의혹 보도를 합니다. 9시 뉴스에서. 그래서 여러분 수사가 진행됐어야 아직 진행되지 않았죠? 그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시점에 날짜를 붙여야 됩니다. 2017년으로 할까요? 1월, 그 다음에 3월, 5월, 7월 보게요. 이 5월 달에 문서를 만들어요. 이때 지금 1월 달에 없던 문서가 없거든요. 내역서를 만듭니다. 언제 이름으로? 2017년 1월 이름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작성일을 5월 달에 만들면서 1월 달 이름으로 만든다고요. 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사후에 5월 1일 날 작성일을 뭘로? 1월 1일로 만든다고요. 작성일을 날짜를 이게 작성이래요. 실제로는 5월 1일 날 만들면서 1월 1일 날 이 문서가 있는 것처럼 내역서가 원래는 1월 1일 날 없었는데 1월 1일자 이름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소급 작성 그럽니다. 그러면 증거이주죄가 이날 됩니다. 답은 증거이주죄. 시켰다면 증거이주죄 교사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7월 1일 날 진짜 수사가 개시가 되고요. 8월 1일 날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불기소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공소되지 않은 경우 5월 1일의 증거이주죄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 이야기가 3번 질문입니다. 좀 더 한 다음에 기소가 돼가지고 만약에 불기소가 처리된 경우도 마찬가지 불기소가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5월 1일의 증거이주죄는 증거이주죄가 됨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증거를 이주할 적에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어도 좋다. 증거이주죄를 범하고 나중에 수사가 개시되고 불기소 처리되거나 또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5월 1일의 증거이주죄는 증거이주죄가 성립한다. 이런 판례입니다. 기본 강의 때 친절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빨리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더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알차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주시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